네, 계속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나요? 공항 입국할 때 절대 $600 넘는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일은 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단 하나의 레슨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 그러면 관세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재밌겠죠? 그 전에 몇 가지 더 관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별관세라고 하는 것은 음, 그야말로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서 어떤 특정한 외교적인 혹은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관세를 얘기합니다. 모든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삼는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관세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방국에게 조금 낮은 관세를 책정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좀 적대적인 국가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특혜관세는 차별관세의 어떤 특별한 경우로서 제가 알기로는 WTO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차별관세에서 어, 낮은 관세인 경우가 특혜관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소멸된 관습적인 연방이긴 하지만은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맞나요? 캐나다도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사실상. 지금은 중국으로 다시 복귀가 됐죠. 이런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낮은 관세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어, 소위 혈맹이라고 맺어진 국가들 혹은 어떤 전략적인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를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통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터넷 찾아보고 좀 더 보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탄력관세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는 국내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입법부가 사실상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행정부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관세 정책보다는 비관세 정책, 즉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탄력관세인 경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그 관세의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의 조정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관세청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관세에 대해서.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일일이 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뭐, 어차피 행정부에서 보고되는 안대로 그냥 되거든요. 다만 이제 국회 비준 절차라는 절차상의 비용만이 더 들어갈 뿐이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도 알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해서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상해서 이 관세 조정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력 관세 제도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덤핑 같은 걸 좀 더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탄력 관세인 경우에는 어, 행정부가 즉 통상 정책의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물론 입법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와 싸우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소총부대 혹은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이제 피를 흘려가며 싸우는 분들은 전부 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죠.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즉각적으로
그 전략을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관세라는 제도를 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뉴스에도 등장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보복관세라는 거예요. 보복관세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외국이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높은 관세를 책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복관세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뉴스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도가 반덤핑 관세 제도가 있죠. 반덤핑 같은 경우는 외국이 이제 덤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중 적정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할 경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시장 침투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소위 말해 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딱히 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제품이 외국 정부의 특정 전략에 의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제품을 당연히 사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수입 경쟁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이 줄어들고 GDP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뭐라 그럴까요? 수입 침투에 대한 1차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이 반덤핑 관세 혹은 덤핑 반지 관세를 징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로 위임해주는 편입니다. 상계 관세도 반덤핑 관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그쪽은 이제 수출 제품이 되겠죠. 수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 단가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상계관세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게 WTO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긴급관세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이 긴급관세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즉 자국의 산업을 심대하게 뭐라 그럴까요? 해할 위험이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WTO 상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썼죠.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 제도를 최근에 남용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에게 타격을 미쳤습니다. 이 외에도 뭐 편익 관세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수입 할당 관세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관세 장벽 공부할 때 수입 할당제 혹은 쿼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쿼타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즉 쿼타는 어떤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뭐 철강 제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을 500톤까지는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500톤이 넘어가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뭐 몇 퍼센트 부과하겠다 하는 식으로 차별화해서 관세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이 쿼타 제도에 걸려서 굉장히 크게 고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이에요. 2018년도 얘기입니다. 조정관세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경제와 언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주 간단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만을 이용해서 한번 수입국의 경제적인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수입국이라 하면 들어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잖아요. 즉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 수입국의 경제적인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먼저 관세는 들어오는 수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가격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가격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동일한 제품에, 즉 퀄리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가격만 높아지는 효과가 관세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제품에 대한 총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체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즉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 업체들이 있겠죠. 국내 생산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높아진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이겠죠.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입 경쟁 제품, 일종의 대체제가 되겠죠. 그 제품의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만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가격을 상승시켜서 총수요는 감소시키지만은 우리나라 생산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 외에 제3의 경제 주체인 정부까지 고려를 할 경우 재정 수입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조세의 저항이 굉장히 적은 관세 수입이기 때문에 이 관세 수입을 어떻게 다시 국민들에게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경제적인 후생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후생이 증대할 수 있어요. 그 정부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관세 수입이라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를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라고 할 경우 정부 수입이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총 경제 후생의 증가분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즉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고 생산자 후생은 증가하며 총 후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감소하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데드웨인 로스, 데드웨인 로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부분이 세금 부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해요. 즉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후생을 전이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즉 소비자의 후생은 줄어들고 생산자 후생은 증가하고 총 후생은 감소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정부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그래프 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의 모형 안에는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산업이 혹은 이 제품이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이라면 즉 앞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서 지켜야 되는 산업이라면 관세를 부과해서
생산자의 이 제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업체의 생산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고용을 증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GDP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직 그림을 그리기 전이군요. 저도 제 PT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효과가 더 있다고 하네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을 보호해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후생이 증가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 산업에 대한 고용이 증대되겠죠. 고용이 증대된다는 것은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디스포저블 인컴 혹은 가처분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혹은 경상 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입이 관세로 인해서 감소할 것은 자명한 얘기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감소된 수입분만큼 국내 소비가 늘어나게 될 테니까 수입이 감소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경상수지 혹은 국제수지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출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증가가 아니라 수입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개선 효과라면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불황형 흑자, 뭐 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조건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관세로 인해서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이럴 경우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모든 국가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특수한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교육 조건도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했던 얘기들을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림으로 그려야지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그렇게 원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인원이었다면은 아마 줌 강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강의일 경우에는 줌 강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요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을 그래프로 하나하나 그리는 요 시점이 되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직접 질문을 하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정하에 여러분과 저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 되면은 뭐 학교에서 만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웃기죠? 그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저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대단하면서도 요상한 놈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논문 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학, 메디컬 리서치 페이퍼가 경제학 페이퍼보다 훨씬 쉬워요. 의사님들이 이제 의사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메디컬 페이퍼는 굉장히 짧고요. 그 계량 분석 같은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실증 분석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개판이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너무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크게 큰 의학적인 배경 지식을 또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도서관 들어가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인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할 경우 관세가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소규모 개방 경제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학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면 이 경제가, 즉 이 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존재라는 거 정의가 됩니다. 이 미비한 존재라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지금 전 세계에 뭐 미국, 중국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시장으로 한정되면 몇 개 더 있겠죠. 요새 원유 시장 되게 재밌잖아요. 기름 시장. 국제 원유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그 다음에 오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아마 러시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장 경제 국가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프라이스 테이커, 즉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형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분균형 모형이에요. 즉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국가에 들어오는 수입품만을 고려하는 부분균형 모형이고요. 이 수입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하나만이 존재를 하고요. 자본도 없습니다. 즉 리카르도 모형이 아깝다고 할 수 있겠죠. 리카르도 모형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완전 단순한 그냥 서플라이 레이버, 죄송합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 모형인 거죠, 그냥. 그리고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과 이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품은 완전 대체제입니다. 즉 휴대폰을 생각하신다면은 애플 제품과 삼성 갤럭시 제품이 완전 대체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가정인데 단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즉 거시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후생 효과만을 고려하는 모형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림만 먼저 볼까요? 굵은 색으로 표현된 걸 먼저 보시죠.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어서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로 우하향하는 D라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S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E라는 게 보여요. E가 이제 최초의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근데 최초에 이 경제가 수입국인 이 제품에 대해서 수입국인지 수출국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초에 국제 시장 가격은 PS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PS 보이시나요? 세로축에 PS라고 있습니다. 즉 이 국가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PS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PS를 쭉 가로로 그으면은 이것이 이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제시장 가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요부터 볼까요? 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 하에서 이 나라에서의 국내 수요는 균형 가격 PS와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점 Q4가 되겠죠. 즉 이 나라에서는 Q4만큼 수요량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공급량은 Q1만큼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공급 곡선과 균형시장,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시장 가격이 만나는 Q1에서 국내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즉 국내 공급은 Q1이고 소비자들은 Q4까지 원하기 때문에
Q4에서 Q1을 뺀 것만큼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은 제로부터 Q1까지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충당이 되지만 Q1에서 Q4까지는 수입 제품으로 충당이 되는 상황인 수입국인 거죠. 지금 이 국가는. 여기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할까요?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SI에서 SI 프라임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즉 여전히 맛있게 없네요. 맛있게 없어.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은 SI지만은 이 나라에서만큼은 SI 프라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세가 T만큼 붙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 수입은 Q4에서 Q3만큼 줄어듭니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를 줄여요. Q4에서 Q3만큼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총 수입량은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여기서 줄어든 것, 그리고 플러스 국내 생산이 늘어나서 대체되는 것, 두 개를 고려해야겠죠. 국내 생산은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SI 프라임과 SD가 만나는 Q2까지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즉 국내 생산은 Q1에서 Q2까지 늘어나게 되고 국내 소비는 Q4에서 Q3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총 수입량은 Q4-Q1에서 Q3-Q2까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입은 줄어들게 되지만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돼요. 제로에서 Q1만큼 생산하던 애들이 제로에서 Q2까지만큼 생산하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에 엎치기 위해서 공급은 늘어나고 최종 총 수요는 Q4에서 Q3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세는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총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하지만 국내 생산은 이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고 총 소비도 줄어들게 되지만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한번 후생의 개념에서 살펴볼까요? 후생은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소비자 후생은 뭔가요? 수요 곡선에서 가격을 뺀 거예요. 즉 최초의 관세 전에 소비자 후생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관세가 붙기 전에 가격은 PS 혹은 SI였습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인 D 이 두 개의 차이만큼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면적으로 표현하자면 A, B, C, D, E, F가 되겠죠. 그죠? 생산자 후생, 관세 전에 생산자 후생은 뭐가 되나요? 가격에서 생산 공급 곡선을 뺀 게 되니까 그냥 G 하나만 되겠죠. 관세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PS에서 PS 프라임으로 혹은 SI에서 SI 프라임으로 올라갈 경우 공급자의 생산자 후생은 G에서 A 플러스 G로 바뀌게 되고요. 소비자 후생은 이제 달라져요. 달라져서 A, B, C, D가 날라가고 E랑 F만 남습니다. 즉 소비자 후생은 A, B, C, D, E, F에서 E, F로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자 후생은 G에서 A 플러스 G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B, C, D는 날아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세가 부과되면 총후생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B, C, D가 감소된 총후생 분위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제3의 경제주체인 정부의 관세 수입을 살펴봅시다. 정부의 관세 수입은 관세가 부과된 양의 즉 수입량이죠. 수입량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거기 곱하기 하나당 관세가 얼마큼 부과되는지 여기서 이제 종량세가 되는 거죠. 관세가 부과된 후의 수입량은 Q3에서 Q2를 뺀 것만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T%만큼 부과돼서 SI 프라임에서 SI를 뺀 것만큼 높이가 돼요. 즉, 총 정부의 관세 수입, 텍스 레베뉴는 Q3 마이너스 Q2 밑변에 T만큼 곱해준 게 되니까 직사각형 C가 관세 수입이 되겠죠. 즉 C도 사실상 총 후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관세가 부과된 후에 소비자 우생은 EF고, 관세가 부과된 후에 생산자 우생은 AG고, 관세가 부과된 후에 정부의 재정 수입은 C가 되니까 관세 전에 소비자 우생 A, B, C, D, E, F, 관세 전에 생산자 우생 G에서 관세 후에 총 경제적 후생을 빼면은 B랑 D만 남습니다. 즉 B와 D는 관세로 인해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사회적인 후생이 돼요. 이걸 이제 데드웨인 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후생을 감소시켜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격은 관세만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때문에 소비는 위축이 되고, 다만 국내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내 관세가 부과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즉 관세 보호 효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이 제품의 총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부과되면 재정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의 재정은 조금 더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하죠.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한정해서, 이 산업에 한정돼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은 어쨌든 가격이 인상돼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이 제품을 팔 수 있으니까 생산자 후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비자 후생에서 생산자 후생으로 후생을 넘겨주는, 전이시켜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관세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혼자서 쓱싹쓱싹 다시 한번 빈 종이에다가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수입은 감소합니다. 총 수요도 감소해요. 하지만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고 생산자 후생은 증가하고 총 후생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재정 수입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 재정 수입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총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1만큼 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효과, 이거를 이제 재정 지출 승수라고, 피스칼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1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8 정도라고 보통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즉 우리가 세금을 100만 원만큼 거두어들여서 이것을 정부가 100만 원만큼 다시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이 100만 원의 정부 지출에 대해서, 정부 지출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효과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뭐 이 재정 수입도 우리한테 결국 돌아오는 거니까 후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죠. 경제적인 순손실이 B랑 D만큼 발생을 하는데 이 B와 D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B의 경우를 볼까요? B는 왼쪽 삼각형을 의미해요. 이거는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순손실이잖아요. 그리고 D는 볼까요? D는 국내 소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삼각형입니다. 두 개가 의미하는 경제적인 해석이 좀 달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게 관세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국내 생산은 증가했어요.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수입 경쟁 제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사회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 바로 면적 B에 해당이 됩니다. D는 관세로 인해서 수입 제품의 가격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이 인위적인 왜곡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감소하고요. 이렇게 감소한 수요는 정부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는 거죠. 즉 삼각형 B와 삼각형 D의 경제적인 해석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의해서 면적 B와 면적 D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떨 경우, 즉 탄력성이 클 경우 혹은 탄력성이 작을 경우 면적 B와 D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 드린 숙제입니다.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모형을 확장시킨 일반균형 모형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